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고발뉴스 1311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권재단, 인권연대 네. 오창희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디안 환호로 함께 네,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면에 맞은편에 계신 우리 김기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나 네. 좀 저희를 좀 이상하게 보고 계신데 원래 이렇게 뭐 인디안 소리도 내고 그럽니다. 네. 잠시 제가 소개 말씀드리면 제 은사하시기도 하고 아이고, 연세대학교 정외과에서 평생 봉직하시다가 최근에 네. 네, 은퇴하셨고 그 전에는 요건 말씀드려도 되죠.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네, 네.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말할 국책연구기관은 하나입니다. 네. 하나의, 근데 이거 자세하게는 뭐 이야기하기가 국가의 좀 안보 전략을 네. 기획하고 구상하고 필요한 부처에 전달하기도 하고 주로 국가정보원에 필요한 연구 자료들을 제공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입니다. 국정원에다가 자료를 국정원에 등록돼 있는 단체죠. 등록돼 약간 있고 약간 무시무시하네요. 국정원 보고 밥값하라고 네네. 도와주는 분들. 네. 그렇죠. 아니 그런 거죠. 실제로 그분들이 뭐 화이트니 블랙이니 이런 활동도 있지만 네. 전망을 제시해주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좀 봐주고 그렇습니다. 분석도 해주고 네. 이 뉴스의 의미도 챙겨주시고.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정말 어렵게 모신 게 그러니까요.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오래 하셨어요. 1년 8개월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원래 이제 교직에 계시니까 네. 방송에 잘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맹에 뭐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환기다, 제조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미국에서 뭐 내전이 일어나네 만에 지금 사실 일촉즉발 상황에서 가장 진짜 현명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제가 아는 최고의 전문가신데 그동안 왜 방송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학교에 있을 때는 이런 문화가 있죠. 한국의 대학에. 뭐 교수들은 그냥 글로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뭐 그렇게 뭐 방송, 영상 이것이 중요하냐 이런 문화도 있었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으로 있을 때는 또 그 자체의 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네네. 약간의 제한점들이 있어서 방송 출연이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더구나 이 추석 연휴 중간에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한 말씀을 얻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대신에 일단 그 자리에 앉으시면 네. 전문 용어로 얄짤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대단히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비상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바로 옆에 들어올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불철주야 네. 밤낮 없이 연휴 없이 지금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최대 관심이고 미국 내 상황 그리고 한국과 이 동북아 어떻게 지금 뭐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이내에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어서 특별히 모셨다는 점 저희 질문 오늘 뭐 댓글로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좀 예열을 좀 해야 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뭐 이재명 피자가 난리가 났어요. 혹시 그 냉장고를 부탁해 보셨나요? 봤습니다. 원래 본방사수였습니다. 원래 그 방송을 보시는 분인가요? 주로 녹화를 봤는데 이번에는 녹화로. 특별하게 생방을 봤습니다. 그렇죠. 본방을 봤습니다. 네. 네. 국힘당 덕분에 시청률이 어마어마한데 벌써 쇼츠가 나왔어요. 그 레시피로 정말 많은 요리 전문가들이 벌써 만들어가지고 좀 엄청나게 많은 쇼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냉부 피자 미쳤어요. 밥 한 공기는 물 반 컵을 부어 넓게 펼쳐서 얇은 누룽지를 만들어주는데 네. 바삭하게 누르면 뒤집어서 저거에 무슨 맛이 있을까? 다 그렇게 듯이 봤거든요. 누룽지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삶아둔 뭐 시래기와 고사리를 짧게 잘라 손질해주고 식감이 엄청나다는 다진 마늘과 깨소금, 흑힌스톡, 국간장, 들기름을 들기름이 넣고 참 조물조물 기가 묻혀서 절구에 찧어 시래기 저는 가장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쇼킹했던 게 버터를 저기다 또 넣고 버터를 시래기를 넣잖아. 볶아주다가 시래기에다가. 모자라는 간은 굴소스로 맞춰주고 저는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누룽지에 피자 치즈를 뿌려 대단하시네. 녹여주었어요. 맛있겠죠?
김풍 작가님이 의도한 페퍼로니 같은 연근튀김은 튀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해 비트물로 색을 내고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는데 화삭 이 연근튀김이 진짜 또 맛있어요. 여기 또 포인트라고 누룽지 그러더라고요. 피자에 고기 맛이 나는 시래기 페스토를 듬뿍 올려주고 튀겨낸 연근까지 올려주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감탄한 이재명 피자 꼭 만들어 보세요. 지금 요거야. K푸드, 그냥 K식자재를 알리려고 간 거고, 사실 자기 정치적, 소위 말하면 흥행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OTT로 전 세계에 우리 음식을 알리려고 나간 건데, 내란당이라고 저희 표현합니다. 국임당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했다가 지금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역풍인데 뭐 이 사람들은 뭐 내란까지 일으켰던 사람들이라 예능 역풍, 뭐 K푸드 역풍 따위에는 뭐 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씹어대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궁시렁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미안하다, 헛짚었다. 아유, 이런 방송인지 몰랐다. 우리는 그렇게 안 봤는데 K푸드를 알리려고 했다는 거니까 내가 오해를 거두겠다. 난 이 대목은 박수치겠다. 그러나 똑바로 못하면 혼내주겠다. 이런 야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주진우가 다른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가 펀치에 힘이 실려요. 주진우는 다음에 네. 공격할 때 좀 아프겠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국힘이라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리드해 가야 되는 정책 아젠다가 실종되어서 그렇다. 없어. 예, 그게 갖고 있지 않으니까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좀 트집 잡듯이 하고 있는 국면을 좀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 이게 제가 이번에 본방사수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이제 맹구회를 본방사수하게 될 날이 올 줄 몰랐죠. K푸드에 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출연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동의하면서 우리 요즘들 한참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백범 김구 선생이 1947년에 썼던 글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거기에 군사력은 어떻고 군사력은 우리가 침략당하지 않을 정도면 되고 경제력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 먹고 살 정도면 된다. 그런데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의 힘이다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의 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남도 행복하게 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그 K 컬처 이 안에 K 뭐 푸드도 있고 K 드라마, K 팝, 뭐 K 뷰티 이 다 문화적인 뭐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백범 선생의 뒷글에 보면 꼭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창성과 창의성이에요. 이게 남 따라하지 말고 남을 모방하지만 말고 우리의 문화 자체가 세계의 좀 이런 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 굉장히 궁금한 게 교수님 유튜브가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하루에 5개 하시는 분 같은데. 아이고 이게 아니 이렇게 청산 뉴스인 분이 어떻게 처음이에요? 숨은 보석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30년 네. 전부터 선생님한테 계속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매끄럽고 내용 있고 세상에. 자, 근데 아직 시작 목소리까지. 네. 우리 이제 미국 얘기 들어가면 사실 우리 요즘에 뭐 뉴스공장이나 여기저기 나오는 우리 많은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그 우리 또 외교 차관하던 양반 있잖아요. 최정권 차관도 저의 동료 교수이기도 했고, 그렇죠. 또 저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분들이 다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너무 든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네요. 아이도 최정권 박사는 뭐 아직 뭐 팔팔한 친구인데요. 뭐. 네. 자,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1인 다역은 필연적이다. 이런 일조차 시비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준엄하게 딱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쇼 본능이다. 이렇게 국힘당이 공격하니까 바로 장동혁을 고발해버렸어요. 네. 고발에 대해서 저 야당인 국힘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뭐라 그러죠?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를. 공포정치다. 왜 이렇게 반응할까 생각해보면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냥 터무니없는 고발이나 고소였다면 코웃음 치고 뭐 왜 고소고발밖에 없냐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나갔을 텐데 이거는 좀 대놓고 잘못한 거고 보통 그럴 때 허위사실 유포 차라리 니네 나 그렇게
그 공격하려면 날 차라리 고발해. 네. 보통 그렇게 우리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근데 고발 들어오니까 걸리거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고발 싫어합니다. 이거 송치되면 피곤하거든요. 네. 자신 없는 겁니다. 자, 뭐 이 연휴 기간에 지금 뭐 공중파는 물론이고 대형 유튜브 방송이나 신문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냉부해가 가장 큰 그렇군요. 그 뉴스 밸류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한 건데.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전략적으로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까 얘기한 대로 K 문화 안에 여러 가지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네. K 뭐 뷰티도 포함해서 K 뷰티, K 드라마, K 팝, K 드라마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K 푸드가 지금 시점에 왜 필요한가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이제 이건 뭐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왜 문화는 어떻게 국가 전략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그냥 뭐 이걸 정부가 잘 지원해서 중요한 산업의 한 아이템이 된다 이것도 있죠.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고 이게 가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K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치들을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어가는 가치 공유. 가치의 공유인데 그러려면 이 시대에만 반짝 빛나는 가치가 아니라 또 이전 시대의 가치가 아니라 쭉 앞으로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보편적인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네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국인들이 K-컬처를 통해서 발신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K-문화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의미인데 그 중에서 특히 문화를 K-푸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K-푸드는요. 네. 다른 것들과 달리 뭐 드라마는 보는 사람 뭐 이번에 이제 캐대현은 이제 같이 뭐 떼창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네, 컸죠, 좀. K-푸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눔에 있어요. 음식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확산이 돼 버리네. 네,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고 그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K-푸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의미가 그런 거예요. 사실 김기정 교수께서 이제 미국 정치와 동맹에 대해서 이제 가장 탁월한 전문가이신데 공공 외교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업무상도 하셨고 네. 방금 그 말씀이 이제 가치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공공 외교적 맞습니다. 의미를 이번 OTT를 통한 한국 음식 알리기가 역할했다. 그런 의미에서 시래기가 등장한 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문화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전, 반전의 문화가 있어요. 집 짓는 자들이 내버렸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게 이제 부활인 거지. 그렇죠, 바로. 그렇죠. 종교적인 아니, 네, 버려진 사람들이 시래기가 살아나서 맞아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게 반전이고 역전이고 그다음에 정상화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래기처럼 버려졌던 음식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음식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대통령에 의해서 조명받고 본격적으로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래기 피자들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 얘기들이 계속 떠도는 거거든요. 한국은 대통령이 사실상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중학교 못 가고 공장 갔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5분짜리 이야기가 나와요. 엄청난 그러면은 서사가 다른 나라 형성이 같은 되는 경우 거죠. 일본만 하더라도 완전히 고착돼 있지 않습니까? 니네 아버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버지를 누구도 기억 못해요. 기억할 이유도 없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아버지도 모르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버지도 우린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는 알아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것에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 아주 좋아요.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외교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던 외교관들, 전략을 했던 분들이 또 당시에 청와대도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야 할 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약소국 멘탈리티에 좀 억눌려져 있었는데 이제 정말 세계 중심 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 그때 아마 뭐 G7에 초청받고 아마 이러면서 가지게 됐던 멘탈리티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는 태어나서 후진국에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선진국이 되었지만 요즘 태어난 애들은 선진국에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선진국 마인드를 가지고 그럼요. 외국에 나가고 근데 있어요. 네. 시래기가 사실은 음식들 중에서 주변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옮아오는 이거가 이게 세계의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 대역전 어떤 뭐 좀 문명사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상징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네. 과도하게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이 상당히 난항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래기에서 네. 제가 봤을 때 한 1박 3일 정도는 우리가 시래기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의미 있는 국익 차원에서 공공외교로 따지면은 정말 수조 원짜리 방송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추석 연휴에 자기 정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사실은 공모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내란당이라고 하지만 국임당이 적어도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대단히 실망스럽고 오히려 뭐 해체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뭐 어쩔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여론전에서 뉴스 댓글을 이제 메타 분석을 한 겁니다. 뭐 수만 개의 댓글을 분석해 봤더니 긍정적인 게 44%. 그러니까 일부 매체에서는 뭐 긍정이 44다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면 긍정이 절대 다수예요. 공감한다가 13.36%. 그리고 재미가 쏠쏠했다. 가 18.85%. 쏠쏠 공감 긍정은 다 긍정이네. 그리고 또 같은 후속 카테고리네. 보도를 네. 보고 싶다 0.72. 네. 추천한다 1.97하면 부정적인 19%와 슬프다 0.29. 뭐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데 20이 못 안 먹어서 되나? 슬플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부정적인 거 빼고 80% 가량이 긍정적인 댓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이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잘 보고 나서 특별히 댓글 쓸 필요를 못 느끼는데 좀 긁고 싶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썼을 거 아닙니까? 비판적인 사람들. 그럼에도 그렇겠죠. 불구하고 19%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론전에서도 압도적으로 대통령의 추석 방송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식재료와 관련된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뉴시스에 따르면 K푸드의 수출이 역대 최단기간에 100억 불을 돌파했다. 100억 불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70년대 말에는 국가 목표였습니다. 전 기억나요. 100억 100억 수출. 불 네. 달성했다고 막 뭐 국가 잔치했던. 그 전보다 훨씬 앞선 시대는 1억 불 수출했다고 정부에서 축하했어요. 그럼요. 박정희 근데 시대 때. 식재료만 가지고 100억 불을 돌파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눈덩이처럼 OTT를 통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살짝 굴렸잖아요. 눈덩이를. 그럼 훨씬 더 크게 이제 더 폭발할 수 있는 훌륭한 공공외교적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재방송으로도 지금 뭐 JTBC 3개 채널에서 어제 카운트해드렸죠. 잡혀있는 15개? 재방만 15회인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도 냉부회가 TV조선의 생방송 추석 특집보다 더 많이 봐. 재방송을. 오. 3개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3.35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쭉 TV조선이 3%. 자,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연장선상에서 첫 조사를 시사인에서 했는데 국가기관 신뢰도가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보시면은 대통령실이 1등, 네, 5.86점. 반면에 지금 뭐 쭉 보시면은 대법원이 4.11점, 국회보다도 낮아진 상황. 검찰이 사실상 꼴등이고 이런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국회, 헌법재판소가 올라갔고요. 네. 근데 검찰, 법원이 떨어졌는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준엄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또 시사회는 이 작업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분석 툴도 좋은데 대통령실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 압도적으로 1위에 있다는 건 이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권 초반에 저는, 여론이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때 이례적이다. 검찰이 막 녹고 그랬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랬죠. 적폐청산한다 네. 그래가지고. 네. 자, 명절 연휴에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도 지금 전화를 여기저기 돌려보면 주요 포스트에 있는 비서관들은 다 출근을 한 상태예요. 대통령이 집에서 업무를 네, 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했는데 쓰니까, 예, 나와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뭐 총리부터 지금 뭐 지방 돌면서 현장 체크하고 있고 이거 다 저희가 체크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 또 연휴 기간에도 방송 출연해 가지고 계속 국정 홍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사들 여론조사 전반적으로 50 후반에서 60%대까지 청와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우리 김기정 교수님 모신 이유가 이제 미국 상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려고 국내 상황부터 먼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뭐 조지아주는 이게 상당히 이제 한미동맹 재구성 과정에서 중대한 사건이었을 텐데 한국인 구금 자업자득해서 조지아주의 줄 폐업 사태에 따른 실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요게 이 한미동맹 지금 뭐 이 조지아 강제 구금 사태가 엄청난 충격으로 이제 한국민들한테 다가온 것이겠죠, 그죠? 한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쇼크였던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뭐 바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뭐 일종의 위기 같은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그 구금 사태에 대해서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왜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까 이제 공공외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공공외교는 주로 와싱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더니 주미 한국 대사관 내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참사관을 따로 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부임하시는 강경화 장관 얘기 들어보니 아직 그건 없는 것 같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공공외교의 대상은 주로 와싱턴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Korean Watchers, 한국인 전문가들인데 그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지적은 뭐냐 하면 왜 한국이 지금 뭘 생각하고 뭐가 불만이고 미국에 대한 투자에서 뭐가 문제인가를 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가. Not only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정가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에 있는 주민들이나 조지아주에 이를테면 주지사나 상원이나 거기도 상원 하원이 다 있으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쭉 현장에서 대통령실에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요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키를 잡고 있는 게 안보실장인데 안보실장은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국내에서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집회도 하고 정치권에서 우리 민주당과 야당에서 미 대사관도 항의 방문하고 로텐다우를 해서 막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움이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좀 이건 센서티브한 사안이라서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직접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관리를 하는구나라고 느끼긴 했는데 저 역시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다소 수세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졌거든요. 공공외교의 핵심은 우리 이 박사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게 정부 대 정부의 다이얼로그는 우리가 흔히들 그냥 정식 외교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외교적인 언사를 구사하죠. 그런데 그 대상이 상대국의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 메시지의 전달이 공공외교라고 할 때 그렇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가
정부일 수도 있고 비정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그걸 국회일 비정부를 수도 특히 있고. 활용하는 것도 그럼요. 이게 상당히 굉장히 유익한 필요하죠. 근데 것이고. 예. 거기에 좀 잘 짜여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한국이 뭐가 지금 불편하고 또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고 그래야 한국과 미국 사이 협력 관계가 더 정진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좀 잘 전달이 정리를 돼야 하자면 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만 보고 탑다운으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트럼프 자의로 막 혼자서 멋대로 하는 멧돼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뭐 비서실장과 뭐 주변 측근들을 상대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나서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미국 국민들을 움직이는 노력도 그렇죠. 좀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미국의 국민들이 마가 세력뿐만 아니라 미국 일반적인 국민들을 놓고 볼 때 이 조지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갖고 있는 것이 뭘 상징하느냐면 지금 트럼프가 펴고 있는 정책의 가장 본질적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옛날에 영화 제목에도 나오지만 화해할 수 없는 나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화해할 수 없는 나뉘어져 있다. 나뉘어져 예, 있다. 예. 화해할 수 없는 다름이죠. 다름. 이게 한쪽은 제조업 부활이라는 미국의 꿈이 있고 한쪽은 반이민 정책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결합하기가 사실 이게 모순 덩어리거든요. 그렇죠. 그 근데 인력을 그거를 지금 적나라하게 이민자들이 되고 있는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조지아. 그렇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 시점 한국의 공공 외교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는 좀 한번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너무나 대통령실만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중에서 네. 대통령만 일하고 있죠. 그렇죠. 대통령 그리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사실 있다는 그 외교와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 뭐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뿐더러 네. 조직화가 좀 덜 됐다는 인상을 좀 갖고 김 있습니다. 교수님 네. 말씀을 네 글자로 정리하면 충력 외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교라는 건 여러 맞습니다.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인권운동 하는 사람이니까 인권 측면에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뭐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구 사용이나 쇠사슬로 묶고 이런 건 대한민국은 그런 장구 자체가 없는데 그게 야만인 거고 미국이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선물해 준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논리로 미국 사람들 그야말로 조야에 설득해 나가면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교를 하나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하는 거야. 그렇죠. 대통령이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 같은 것 잘 새겨서 조지아주 사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도 진도 나간 게 없어요. 이제부터 그야말로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고 이야기해야 되고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무슨 영화 봤어요? 야,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보셨어요? 저 볼 작정입니다. 네, 보셨나요, 교수님? 되게 네, 한번 봤습니다. 와, 네. 이거 정말 잘 네, 만들어졌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쇼 펜이 연기도 되게 잘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밥값하더라고요. 하여튼 디카프리오 그런데 정말 잘하죠. 여기에 이게 체포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라티노들 체포하고 다 공장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사적 복수나 사적 욕망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을 습격하러 가요. 한꺼번에 체포하는 건 좋았어요. 근데 거기가 치킨 너겟 만드는 공장인데 당장 공장 사장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매출이 안 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잡아가면 관리직이 들어간다고 해서 라인이 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사람들이 다시 와야만 공장에 돌아요. 아니면 누굴 새로 뽑을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앵글로색슨이 와서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저임금이어서. 그러니까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미국에서 공장은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석을 우리는 니들한테 공장 저주로 간 정말 천사 같은 존재들이었다. 근데 니들이 여건이 안 되니까 노동자들을 하청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모셔갔는데 이런 대접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받았던 사람들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 얘기를 곳곳에 해줘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지금 뭐 약간 뭐 그건 중대한 스포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많은 분들 그 영화 보시면 지금 미국 상황을 정말 아주 선언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영화다. 우리의 투쟁은 아직 안 끝났다가 스포입니다. 네.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바로 이렇게 제조업과 제조업 부흥, 메이크 아메리카 어게 마가와 반이민을
지금 뭐 동시에 서로 추진을 하면서 도대체 좀 제정신인가 윤석열을 보는 듯한 느낌들 많이 가지실 텐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말 인권 탄압을 하면서 뭐 계엄령에 준하는 뭐 반란법 네.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좀 노벨상 받겠다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벨상을 겨냥해가지고 아예 태국 캄보디아 평화협정식을 자기가 주재하겠다. 무슨 얘기가 봤더니 지금 이달 말에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정상회담 열리지 않습니까? 정상회의. 여기다가 자기가 이 평화협정을 서명하는 그 주례가 되는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내가 가고 아니면 내가 못 간대. 나 에이펙 가야 된대. 뭐 이렇게 지금 뭐 딜을 하고 있다는데 이 노벨상 가능성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여전히? 혼자 지금 하마스랑도 지금 뭐 엄청나게 좀 푸시를 하고 있어요. 다들하고. 그럼 뭐 저는 노벨상의 적절한 아니 뭐 수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뭐 본인이 혼자 그렇게 꿈꾸고 있다면 그거는 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저 김정은이랑 만나가지고 뭔가 좀 뭔가 큰 뭔가를 이뤄낸다면 괄목할 만한 네. 정치적 변화, 평화를 향한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합의한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이기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사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20세기를 1900년부터 1999년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제 20세기는 어떤 특징이었냐면 극단의 시대. 이게 에릭 홉스범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정의 내린 것인데 양극의 시대 혹은 극단의 시대였는데 그 시작은 1914년으로 봐요. 그리고 1989년까지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의 시작은 2000년이겠느냐. 그렇지 않고 뭔가 정치적 변화가 문명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 트럼프가 두 번째 등장했던 2024년 혹은 처음 등장했던 2016년에는 더구나 브렉시트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열이 시작되는 그게 아마 새로운 21세기의 시작일 수가 있겠다라고 미래의 역사가들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하여튼 트럼프가 재등장하면서 나타나게 된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철저하게 개인화된 정책 결정 구조, personalized decision making structure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요. 자기 멋대로 하고 그리고 personalized 돼 있으니까 외교를 실행하는 것도 자기 혼자 자기가 가서 뭐 7개의 분쟁을 해결했다 그러는데 또 이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한편으로 표현할 때는 충성 경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부 경쟁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게 1기 때랑 2기 때가 굉장히 다른 건데 1기 때는 트럼프의 주위에 그래도 우리가 흔히들 그때 용어로 빌면 어른들의 동맹, 뭐 어른들의 연합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틸러슨 뭐 국무장관이거나 또 그때 당시 군인이었지만은 그래도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게 혼자 독주하는 걸 좀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없는 거예요. 전무한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고 그리고 충성 경쟁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나중에 동맹 얘기도 할 때 다시도 언급되는 문제겠지만 철저하게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를 이게 사적 영역의 이익을 두고 다루는 거래 중심의 관계로 치환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국력이 전체적으로 디클라인하고 있던 상황에 아주 급속하게 미국의 하락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조짐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핵심에는 미국이 갖고 있던 신뢰성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를 보면 일단 가자 학살 같은 경우 2년 넘게 진행됐는데 그중에 그동안 어떤 일도 안 하다가 지금 막판에 시험 보기 소치기 직전에 하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왜냐하면 가자 학살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죽인 상태에서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끌어낸 평화여서 이게 진짜 평화냐.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은 무릎 꿇지만
팔레스타인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아요. 음흠. 8.3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엄마들이 애 낳을 때 그런 마음, 둘, 셋, 넷은 죽을 수 있어. 죽어도 좋아라는 마음이에요. 그거 앙심이고요. 그 정말 적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은요, 대를 이어서 갑니다. 팔레스타인이 여태까지 48년 5월 이후에 당한 일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어요. 러시아하고 좀 가깝다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단박에 해결할 것 같았지만 그냥 먼 산 쳐다보기 수준에서 맴돌고 있고요.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에서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국내적으로는 어떠냐면 미국이 그동안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자유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후퇴를 해요. 표현의 자유 후퇴했죠. 학문의 자유. 뭐 정말 대학 교수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요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트럼프 공격부터 해야 되거든요. 너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그 다음에 집회 시위의 자유도 매우 위축됐습니다. 집회하면 군이 출동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약간 19세기형 자유 또는 20세기 초형 그때쯤에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자유 문제도 해결되기는커녕 거꾸로 지금 반동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는 건 뭐 오늘부터 올해까지만 하고 문 닫는다. 마지막으로 쫑치면서 트럼프 기분 좋게 한다는 게 아니라면 노벨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노벨 물리학상 받은 클라크, 트럼프가 연구 지원금을 삭감해서 지금 미국 과학계가 재앙에 휩싸여 있다. 야, 이거 이런 누구 얘기를 딱 떠오르네요. 진짜, 네. 너무나 판박이에요. 네, 네. 굉장히 비슷하네요. 자,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이제 미국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면 시카고 외곽에 텍사스에서 온 주 방위군이 결국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반란법을 발동시키겠다. 지금 재차 위협을 하고 있는데 반란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란? Insurrection Act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엄밀하게 내용을 보면 직역하면 반란법이지만 반란 진압법이죠. 그렇죠. 반란 진압에 관한 이게 이제 법이죠. 네.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이 되고 이제 처음에 13개의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들이 다 사실은 하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연방 정부를 형성한 건데 주와 주 사이의 관계들 갈등도 생기고 또 주가 연방 정부의 결정이 돼서 이게 뭐 이를테면 텍스 문제, 뭐 세금 문제 가지고 저항하는 것도 생기고 하니까 1807년에 이게 만들었던 게 반란 진압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에는 계엄과 관련 마셜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마셜로라고 하는 이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법안은 없어요. 없고 굳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Insurrection Act가 여기에 가장 가까운데 이게 연방 정부가 군대를 주에다가 투입해서 이게 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밀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에 연방 정부를 투입한다. 이게 이제 Insurrection Act입니다. 이게 19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레곤주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 판사가 두 차례 걸쳐 가지고 이제 다른 그 주의 방송이 못 들어오도록 했는데 일단 거기 이제 홀드가 된 상태에서 이번도 일리노이 시카고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텍사스 쪽에 주방위군 상당히 공격적인 주방위군이라고 들었는데 이 친구들과 관련돼서 아직 지금 그 연방 법원에 결정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틀이 걸린대요. 이틀이 걸리는데 그 와중에 뭔가 트럼프한테 빌미가 될 만한 충돌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미 그 시카고 남서부 지방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미국 시민권자에게 총을 쏴서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총격 피해자가 여성인데 반자동 총기로 무장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 강으로 무장 대 무장으로 지금 대치가 시작된 가운데 일촉즉발에 이제 이틀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카고가 사실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우발적으로나마 최소한의 교전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이제 엄청난 연쇄적인 무력 상황으로 촉진될 수도 그럼요. 있는 것인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음날 아침에 뭐 커피 마시고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경우에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그 법률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수정헌법 2조예요. 수정헌법 이제 헌법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수정헌법 2조에 우리가 잘 아는 총기 소유,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권리를 수정헌법 2조에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게 치안이 불안하니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뭔가 도구를 가져야 한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명기해 놓은 것이 그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민병대를 조직할 수 있어요. 아, 그게 헌법상의 권리예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거를 금과 옥조처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의 총기협회 같은 총기협회에서 수정헌법 2조에 라이프 어소시에이션. 네, 찰턴 웨스턴. 그렇죠. 찰턴 웨스턴 같은. 이게 그러니까 총기를 계속 생산하고 보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법적 근거는 바로 수정헌법 2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보통의 시민이 이렇게 누가 총격이 있고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어떤 집단이 또 하나의 단체가 이렇게 해서 수정헌법 2조에 근거해서 뭔가 저항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이건 이제 집단과 집단이 부딪히는 내전이 시작되는 내전적인 거네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헌법이 사실상 내전이라고 표현되는 시민적인 정당 권리, 그러니까 정당 방어 차원의 무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대 헌법, 강 대 강이 그렇죠. 맞부딪힐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무장 총격이 일어나게 되면 상상해 보건데 아마 트럼프로서는 그게 아마 기다리고 있는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연방군대의 투입. 그러겠죠. 그리고 무장 진압. 이렇게 가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작용과 반작용이 또 있을 테니까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해석 누가 더 옳으냐. 이게 왜냐 미국 아까 1807년에 만들어진 Insurrection Act도 있지만 또 1870년, 78년쯤에 만들어진 연방정부를 함부로 주의 정치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법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연방이 함부로 주의 자치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제하지 말라 이런 법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두고도 아마 상당히 경합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해석의 싸움을 두고 막 이렇게 경합하고 있는 과정에 어쩌면 사람들은 이게 무장 대 무장의 집단들이 만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럴 위험도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시민의 무장이 헌법적으로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기도 많이 풀려 있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반란법의 발동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헌법 121조부터 2조, 3조 이렇게 세 항에 걸쳐 가지고 반란법 발동 조건이 적시가 돼 있는데 이제 원래는 주에서 반란 진압의 역량이 부족하니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게 이제 상식적인 거죠. 그때 이제 LA 폭동 92년 LA 폭동 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부시 대통령한테 요청했던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상식적인 사안인데 이번엔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 상황도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우리 그 마틴 루터 킹의 이른바 민권 운동 당시에 엘레바마 주지사가 폭력적으로 이제 인권운동 시위대에게 경찰력을 이용해서 폭력 진압을 했고, 당시에 린턴 존슨 대통령이 우리 너희 주의 주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보호 차원에서 방위군을 내려보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가 이제 현대 미국사에서 소위 말하는 반란법이 발동된 상황인데 하나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65년도에 알라바마 주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50년대 말에도 그때는 이게 흑백 분리 정책을 하게 되는 주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흑인 학생들이 이게 흑백 통합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백인 시위대들이 막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애틀란타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게 아마 57년 8년 이 무렵이에요. 그때도 연방 군대가 안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거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여하튼간에 보통 이제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보통은 이제 시민적 안위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한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법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지금 대통령 트럼프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되게 느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두 사람이 연방법 위반을 공모해도 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게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우려하는 분들은 연방 대법원도 지금 여대야소 그죠. 보수 쪽이 조금 더 상황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였지 않습니까? 오레곤주 판사도. 그런데 또 합리적인 결정을 했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도 크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자기 결정한 대로 그냥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로 해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걱정스러운 시나리오는 법률적 해석을 두고 벌어지는 이게 경합이 논쟁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자꾸만 가속화되어져 가는 폭력 사태가 이제 미국 사회를 훨씬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고, 불안정하게 만들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연방 군대를 투입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그 상태로 쭉 가서 아마 내년도 중간 선거까지로 가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탱크랑 장갑차 세워놓고 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은 반란법을 어떤 조건에서 발동할 거냐,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살펴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에서 발동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필요하면 발동할 건데, 필요 조건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법원과 주지사가 우리를 계속 방해한다면, 결국은 주지사와 시장은 계속 반대할 것이고, 여기서 유일한 필요 조건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상황, 대립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유혈 상황이 발생하면 투입하겠다. 근데 현재로서 봤을 때 유혈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만약 공권력이 지점인 것이죠. 시민을 살해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트럼프의 조건에 맞는 건가요? 트럼프는 뭐 경강부에 능하기 때문에 맞는다고 할 거고 아마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계엄에서 봤듯이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해서 정치적 도박을 하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여태까지 보여준 것에 따르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글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반 시민들, 특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많은 분들은 사실 지금 패배주의에 좀 절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네. 사실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정통하지 않습니다만, 미국 시민사회가 이걸 싸워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를테면은 과거에 월남전 당시 대학 사회가 움직였고, 그리고 정말 그 탑스타들이 평화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더 전에 이를테면 메카시즘 광풍 때도 최소한의 저항의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뒤늦게 스타들이 제임스 폰다 같은 경우 스타들이 나서서 한 400명 정도 이제 서명하고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사회가 광범위하게 도시마다 지금 집회들은 하고 있는데, 그 역량이 뭔가 이렇게 좀 여론을 뒤집을 만한. 그 민주주의 학습이 우리보다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네. 근데 집회하는 거 보면 평화 집회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평화가 그쵸? 아니더라도 뭔가 일사불란한 것도 없고, 제임 폰다도 사실 굉장히 어른이잖아요. 원로거든요. 그쵸. 원로. 이게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활력이랄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겠다는 아주 좋은 의미의 미국식 합리주의 같은 게 서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진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막 나가는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언론이나 시민사회 역할은 지금 최소화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 좀 자부심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돌이켜 보면 20세기를 미국의 세기라고들 얘기를 했고, 물론 이것은 이제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언급한 것입니다만, 이게 전 세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왕정, 군주제가 있을 때 민주주의를 최초로 실천했던 두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프랑스 혁명이고, 프랑스 혁명은 시간이 걸려서 됐지만 미국이 제일 먼저 됐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자부심. 그래서 이제 약간의 약간 과도한 해석들도 있긴 하죠. 그런데 20세기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 정치를 보편적 수준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보편적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미국이 늘 선두주자였다.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명한 연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상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이를테면 FDR,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4개의 자유론이라든지, 또 존 F 케네디의 연설도 유명하고요. 마틴 루터 킹의 연설도. 그다음 세계인권선언도 일리노 1948년 그렇죠. 자유와 인권의 나라였죠. 그럼요. 유엔도 이제 미국에 있고. 그랬던 미국의 자기의 본거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아마 불만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그 기폭될 수 있는 임계점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더구나 정부가 대외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움직여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대통령의 지위를 아주 위축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 저는 정말 그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 미국민들이 싸울 수도 있겠구나. 이를테면 한국 등에 대한 관세 압력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80%가 잘못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미국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거는 대단히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마가를 위해서 대단히 중대한 자기 정치적인 아젠다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먹히고 있다면, 한국의 예만 이렇게 물어봤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이를테면 동맹국가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죠. 그렇죠. 그 불만이 지금 이제 현저히 지금 표면 위로 나왔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도 쌓이게 되고, 더구나 사상자가 생기게 되고 이러면 미국이 민주주의를 앞서서 지킴으로써 문명사를 리더했다라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어서 저항하는 힘은 앞으로 나오긴 할 겁니다. 자, 다만 그 사이에 너무 사상자가 많이 생길까 봐.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얼마나 정말 적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면서 이 사안이 전개가 될 것인지를 이제 우린 또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지켜볼 따름인데,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정치 상황이 격변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맹국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압적인 관세 협정이라고 하는, 지금 소위 말하면 경제 전쟁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동맹국을 상대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동맹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좀 넘어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든 동맹이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거는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조건에서 동맹 변화가 요구된 건 아니죠. 이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미국발 동맹 리스크가 생겼다. 그렇죠. 미국의 문제 때문에 오랜 동안 70년은 넘게 동맹을 잘 유지해왔던 세계적인 국제 정치의 역사에도 성공적인 동맹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한미동맹의 내부 균열 구조가 미국으로부터 출발해서 생겼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동맹 상대국에 대해서 관세 압력을 제기했을 때 우리 달려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최혜국 조건으로 합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왜?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뒤통수 치기를 3,500억을 다 업프론트 현금으로 내놔. 자,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은, 그렇게 되면 우리 IMF, 다시 말하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은 탄핵당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중요해요. 나라 망하는데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얘기인데, 동맹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변화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에게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지금 강제당하고 있다, 변화를. 난 아까 우리 오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을 덧붙일까 이러다가 지금 이 타이밍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로 외교는 외교관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의 외교 역량을 합심해서 끌어낼 수 있는 토대는 한국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의 외교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찌 보면 한국에서 외교가 중요해요. 그냥 외교는 외교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한국의 근현대사에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은 다 그 힘이 외국으로부터 왔어요. 나라의 바깥에서 뭔가 요인이 작동함으로써 식민지가 되고 해방이 되고 전쟁도 나고 냉전 기간에 오랜 동안 대립의 정서도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약간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국의 근현대사에 한국과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해 왔던 것은 나라 바깥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요 요인이 이제 주요 요인이. 외인이다. 같은 맥락이라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나라 밖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랬던 한국 외교에 살 길이 있다. 한국 외교에 한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외교의 지금 가장 중대한 전환기가 미국발 위기로 먼저 찾아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현실적인 질문을 여쭤볼게요. 어떤 식으로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외부에서 이제 변화 동인이 왔어.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우리가 지켜볼 때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국민에게 어필을 하잖아요. 그렇죠. 힘이 돼달라고. 그건 대단히 위안이 그건 되고 굉장히 고마운데,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 권력의 그 주변부 엘리트들, 정치 엘리트들과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돼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여쭤볼게요. 최근에 모 유튜브에서 정세현 전 장관께서 자, 동맹 전환기에 동맹파들이 대통령실 청와대를 장악함으로써 대통령이 국익과 관련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저는 뭐 정세현 장관님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하고 식견도 제가 많이 뭐 존경하면서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맹파와 자주파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가 아마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5년 무렵에 한국의 보수 언론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동맹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걸 자주파라고. 소위 말하면 조중동 류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이분법이 전 이분법이 그때도 잘못되었고 지금도 그 잘못된 이분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만 반복적으로 그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이론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국제정치 이론 중에 이론이라는 게 사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지도 않고 이론은 현실을 축약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다 묘사하기에는 허점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무결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론이 이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보 자주 교환 동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대국과 약속 사이에 동맹을 맺으면 한 나라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를 포기할 수 있다.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포기하는 형식이 나타난다. 이거를 한국 학자들이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안보를 위해서는 자주가 포기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동맹파. 그러면서 동맹파의 논리는 점점 좀 하나의 신화가 되어 갔어요. 그랬을 때에 사실 그때도 비판이 있었어요. 동맹과 자주를 이분법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동맹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수단인데 그리고 자주는 사실 자주가 주권이라면 이것은 목표인데 어떻게 수단과 목표를 같이 덩치를 시켜서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나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요. 나는 자동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단은 대통령실 특히 이제 그 공격의 대상이 된 안보실장 미성락 안보실장은 저희가 그 질문을 했어요. 동맹파라면서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실용파라고 그랬죠. 나는
실용파다. 그리고 대통령도 자기는 실용파다는 취지로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입장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동맹자주라는 이분법으로 이게 지금 현 시점에 우리의 고민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놓아서 그 렌즈를 가지고 볼 그건 게 이제 아니라 조중동의 프레임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봐서는 제대로 읽히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동맹은 딱 한국 안보의 중요한 기축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우리가 스스로 동맹을 깨자, 동맹을 변화시키자 이런 정부는 민주정부에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만 어떤 방식으로 동맹을 유지하느냐는 동맹을 신화화했던, 동맹을 신성시했던 보수파들과는 조금 이 결이 조금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동맹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화를 수용하면서 유지를 할 것이냐와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관성적으로 이게 동맹을 유지할 것이냐의 이를테면 변화 수용파와 관성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발 동맹 리스크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용파의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동맹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맹을 관리해 나가야 되지 근데 않을까. 그 사실 되게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맹 리스크가 가장 크게 대별되고 있는 현상이 이제 관세 압력일 텐데 관세 압력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된다가 20%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TK와 호남이 공이 같아졌죠. 80% 넘게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실용파에 또 우리 김기정 교수님의 정의대로라면 동맹 변화 수용파인 변화 거야. 수용파죠. 국민 아니, 대부분은. 또 하나 정세현 장관님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시각이 한 20년 전쯤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근데 설명이 좀 깨어나긴 하죠. 시원하긴 해요. 정세현 솔직히. 장관 네네.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저도 많이 아껴주시고 고마운 분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동맹파가 많으면 동맹파로 쏠리고 자주파가 많으면 자주파로 쏠리는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참모는 참모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거명하긴 어렵더라도 어떤 무능한 대통령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네. 근데 총력 안보 관련해서 저 정말 드릴 말씀이에요. 기자들도요. 네. 삼성이나 언론진흥재단 통해 가지고 1년씩 막 안식년으로 미국 가잖아요. 그래서 네. 대학에 베이스 두고 뭐 실제로 골프 연구나 치죠. 공부하는지 네.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불멍하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에도 미국 갔다 온 인력이 많고요. 공무원들도 조금 좀 앞서가는 승진 빨리 한 친구들은 미국 많이 보내줘요. 대한민국에서. 연구자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 가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주류에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갔다 오긴 했는데 골프 친 거 말고 진짜로 관계를 맺고 한미 의원 연맹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힘은 아니다 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하이 파트너가 되든지 그냥 놀러 가든지 아니면 나의 경력 정도를 쌓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교수들하고 이메일이라도 주고받는 관계를 남겨놓은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만약 있다면 이럴 때 써먹어야죠. 이럴 때 조지아지 사태에 대해서 교수님 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거기서 무슨 학위했던 누군데 나 너무 충격적이고 내 가족들이 나한테 자꾸 질문한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이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10년, 20년 뒤에는 소위 말하는 공공외교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미국에다가 소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 MZ세대 외교관들은 정말 미국이랑 대등한 이제 소위 말하는 협상과 거래를 하게 될 이제 미래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되면서 동시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면 동맹을 우리가 그냥 변화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의 변화를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가라면 사실상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동맹은 무조건적인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조건이 붙으면 거래지. 근데 동맹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미국은 너희들이 침략받으면 우리가 도와줄 거야. 그거는 거래가 아니야 라고 동맹 맹주로서 여태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지금 이번에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동맹
피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따진다면.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망해. 안 받아들이면 동맹은 깨지는 거야. 어디까지 수용해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가 변화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좋은 질문인데 네. 예, 아마 지금 우리의 아마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은 관세 문제 있고 투자 문제 있고 안보 문제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병렬적으로 놓여져 있잖아요. 이게 이 동맹 문제를 미국은 미국대로 엮어서 압박을 가할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걸 묶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대응을 할지 분리해서 대응을 할지를 놓고 아마 치열한 수싸움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묶기도 하고 떼기도 하면서 레버리지로도 그렇죠.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네.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맹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흥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동맹 파기하더라도 이건 안 돼라고 말을 못 하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면 그 전시 작전권의 회복. 뭐 임기 내도 아니고 신속한 뭐 반환도 아니고 회복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결국 그거는 전시 작전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맹에 있어서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미국 없이 우리 가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아니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동맹이 아니라 네. 사실 혈맹이라고 부를 정도 전쟁을 같이 하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한국 전쟁으로 보자고요.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 하잖아요. 고마워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이 예를 들어 미국이 망할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준 거냐?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그게 누구든 간에 미국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까지 우리를 도와준 거냐, 손 내밀어 준 거냐. 주한미군 주둔도 마찬가지. 미군을 보내는 순간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탄핵당해야 된다, 또는 국가가 막 쪼개져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준 거냐 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이건 혈맹이건 간에 그건 자기 기본을 충실히 하는 상황에서의 관계이거든요.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진 다음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원칙은 분명하다는 맞아요. 거죠. 좋으신 지적이에요. 저는 요즘 이제 어디 이제 강의를 가면 어쩌면 우리 세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은 아마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를테면 동맹이란 무엇인가 해요. 동맹이 뭔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국가 혹은 두 국가 이상이 서로 안보 영역에 공동의 이익이 있을 때 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결집하는 거 동맹이거든요. 공동의 이익을, 안보상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동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동맹 유지의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박사학위 논문 주제이기도 한 미국으로 보면 미국식 공공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와서 미국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교육을 시키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랬던 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쭉 이렇게 지속되면서 갖게 되는 위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미 좀 해당이 됐고 이 하나는 강대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포기의 공포가 있어요. 미군 철수. 미군 철수죠. 네. 이게 미국이 이걸 잘 이용합니다. 옛날에 로울리스라고 기억하세요? 로울리스라고 한국에서 CIA 국장을 지낸 노무현 정부 당시 방위비 협상의 협상 책임자로 왔어요. 로울리스. 그때 아마 노무현 정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불과 그래봐야 그때는 몇백만 불을 두고 벌어지는 공방이었는데 한국이 그거는 미국 거니까 미국이 내는 게 낫지 않나 그랬더니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서 한국의 보수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요. 몇백만 불 때문에 한국이 한미 동맹을 깨려 한다. 이런 발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안 그래도 주눅 들어 있는 약소국 멘탈리티를 탁 이렇게 불을 건 거는 마찬가지죠. 그렇게 돼서 미국이 이제 그걸 이용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포는 연루의 공포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졌는데 한국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릴까 봐 이게 연루의 공포거든요. 그건 미국이 가졌겠네요. 미국이 여태까지. 가졌는데 동맹이 쭉 지나고 한국이 국력이 성장하고 군사력이 성장하면서 한국도 동시에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특히 한국이 이제 동시에. 대만 이슈가 터지면서 그게 이제 대만 이슈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인도 거예요. 태평양 그게 전체가 이제 그렇죠. 그런 거에는 뭐 대만 이슈, 대만 문제에 한국군을 투입하는 문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요 최근에 이제 들어서 아마 동맹 이론도 아마 새로 써야 될 듯한데 이제 신뢰의 공포가 불신의 공포가 생긴 거예요. 미국이 동맹이라면 그래도 뭔가 좀 이게 서로 정보 자산을 신뢰성 있게 주고받듯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늘 우리를 보급이 갈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윤석열 때 우리 청와대를 도청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냥 프로텍션 래켓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에 주둔을 해줄 테니 돈 내라. 이게 이 행태가 너무나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 조폭이 거기다가 갈취하는 거 아니에요? 갈취하는 네. 거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뭐 관세 문제 가지고 안보하고 엮어 가지고 막 하겠다고 이러니까 또 우리에게는 이게 또 사실 한국의 일부에서는 어쩌면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하면서 누적된 감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학습된 무기력증 같은 게 있어요. 동맹이 미국이 너무 큰 나라고 특히 이제 군에 있는 분들은 정보 자산을 미국이 다 가지고 이른바 있잖아요. 그 똥별론이 그건데. 네. 정보 자, 자산을- 그러면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간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동맹의 진짜 얼굴, 진실과 마주해야 되는 시간이 진실과 마주해야 되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떠나간다 이게 철수 문제로 가게 되면 완전히 뺀다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낮은 상태로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고 있는 군사적인 수준을 줄이고 한국의 한미연합사에서의 한국의 비상을 훨씬 더 올리고 이런 류의 재조정 작업이 앞으로 필요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사실 대통령실에 이런 류의 질문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이제 국가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비보도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 우리 추석 맞아서 미국의 위기 상황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좀 이제 준비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시간 10분여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저희 광고를 좀 전해 중요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뒤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얘기가 지금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일이 이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인가? 뭐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죠. 모레인가요? 네네. 금요일? 쌍십자. 네네. 네. 그런데 지난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 또 북중러가 매우 견고하게 반 트럼프 연대 시위를 지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그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 대통령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평화의 시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역사가 없다. 좀 뭔가 지금 상당히 그 일촉즉발 전쟁의 위협이 마치 뭐 2차 대전, 1차 대전 전 상황과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라면서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동맹의 변화를 얘기해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면 세계 3차 대전 발발의 가능성과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전에 너무나 세게 저희가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어디 가시지 말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예고 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상황이 일촉즉발 상황인데 현장에서 생생한 보도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건이 그렇습니다. 언론사마다 미국 특파원이 아주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 언론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LA 특파원, 세 명인가 보내놨죠. LA 특파원, 나세훈 뉴욕 특파원, 하고, 워싱턴 네. 이렇게 보내요. 김지영. 네. 네. 그런데 LA는 아마 없었나 그래. 그래서 뉴욕에 하나가 이제 경제 쪽만 주로 계속 방송하고 워싱턴에 이제 보통 1, 2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커버를 한단 말이야. 정가 뉴스를 하고 뉴욕에서 기자 하나가 나세훈 기자는 요새 경제 열심히 뉴스를 하더라고. 합니다. 조지아 사태도 아주 팔로우 잘하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뭐 시카고로 보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가 땜빵이 생겨. 그래서 아예 이런 상황이면 지금 제가 만약에 보도국장이나 사장이면 현장 취재를 보내야 되거든. 한국에서 지원 병력을 보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고 있는 매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신문은 뭐 미국의 한 명이죠. 네. 그래서 대륙의 한 명. 그렇죠. 그냥 워싱턴 정도. 네, 근데 네. 경제신문은 커버가 안 되죠. 뉴욕 하나 정도니까 그냥 여기서 전혀 인터넷 보도가 안 보는 게 됩니다. 나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조야에 접근도 못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조금 전에 제 광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 시기가 역대로 없었다. 전 지구적으로. 자,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전자권을 회복해서 우리가 자주국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 동시에 그런 국제전의 우려가 제기되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럼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맞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한 그 경험들 때문에 이제 아까 그 얘기한 로울리스 같은 사람이 와서 자극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할지도 몰라. 또 실제로 미국이 철수했을 때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길게 올라가면 1905년에 그랬고 1948년에 그랬고 또 1970년에 미 7사단 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카터 행정부 들었었을 때 주한미군 빼겠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우리를 또 떠나간다 이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자꾸 이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한국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과 뭐 정치적 이익, 군사적 이익, 경제적 이익과 1948년, 1970년 하고 비교하면 아마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떠나야 되겠다는 이유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더 많아졌다. 더 많아집니다. 이걸 미국도 알고 있고 한국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가지고 담판의 뭔가 카드를 가지고 쓸 때는 지났다고 보이는데 미국이 아마 근데 이제 모르죠. 미국이 상대하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 언론도 있고 하니까 이걸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쉽게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동맹이 탁 이렇게 파일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점점 조정을 해 나갈 텐데 그 조정의 방식은 전자권 회복이 하나 있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아마 그 연합방위 체제를 다시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 자산을 어떻게 다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거가 한국이 정말 세계 5위의 지금 군사대국이 됐는데 자꾸 동맹 자체를 신성시함으로써 생기는 무기력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아마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전후 상황과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뭐 유튜브에 엄청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권위의 시대다. 권위. 뭐가 빠졌다. 뭐가 이제 그러니까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왕이 존재했다가 또 다른 왕이 금방 뒤를 이어야 되는데 왕이 없을 때 그 사이 기간을 권위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도 인터레그넘이라고 불러요. 상당히 불안정하겠네요. 그 국제 정치에 그러니까 권위가 부재하고 그다음에 뭐 국제 정치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가도 다 혼재되어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는 때가 이게 이제 국제 정치에 워낙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야만성이 있어요. 야만성이 겉으로 현재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시기가 국제 정치에 도래했다고 하면서 많이들 언급을 하는 거가 1919년부터 1939년까지를 언급을 해요. 전간기요. 네, 전강기.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